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선거구 획정 문제로 더 어수선합니다. 전쟁터입니다. 획정, 말이 좀 생소하죠. 경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한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님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이익도 왔다 갔다 하죠. 선거가 40여일밖에 안 남은 오늘을 여야는 모두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거부하고 다시 만들어 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선거구는 과연 어떻게 정해질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잠시 후에 쏙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언론들이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말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보도해야 되나?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코로나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보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 다들 힘든데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2부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막 선고받아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엿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도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한 재판부도 같은 재판부입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님이신데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항고장을 냈는데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재판 5분 전에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플러스 자제까지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2시간 동안 여러분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생활, 오늘은 재택근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분들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할만하신지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투덜투덜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방콕 생활 얘기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달하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드립니다. 10,000원 어치 상품권 들고 가서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뉴스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필요해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오늘도 무겁게 중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확진자는 모두 5,328명으로 전날 0시에 비해서 모두 516명이 늘었습니다.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사람도 7명이 늘어나서 41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전날 0시 대비 4명이 늘어나서 32명이 됐습니다. 현재 28,414명을 검사 중이고요. 102,965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이 대구가 역시 가장 많습니다. 4,000명을 넘었고요. 4,000명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북이 774명, 경기도와 서울이 100여 명에 이릅니다. 신천지 환자와 신천지 신도와 관련된 사람이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이 신천지 신도와 뭐 어떻게든 이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뭐 신도라는 건 아니고 네. 뭐 접촉 과정에서 있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서울과 경기가 100여 명에 이르고 또 부산, 충남, 경남, 울산, 대전, 광주 순입니다. 특이사항은 이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주상 복합 건물 이 서울숲 더샵이라는 곳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집단 감염이 의심이 되는데 현재 감염 경로 및 이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원시 영통구 소재의 생명샘 교회에서 확진자 6명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 신천지 전도 행위에 따른 감염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서는 32번째 사망자가 입원 대기 중에 사망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6건이나 됩니다.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보 중이고 현재 2,000실 이상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증 환자가 차례로 자리를 옮기면 이 중증 환자 관리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잘 해오고 있습니다. 매우 잘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여행 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분들이 그러는데 이 최근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부가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는데요. 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을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앱에서는 위치정보 시스템 기능을 활용해서 이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앱을 3월 9일부터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을 조금 당겨서 3월 7일부터 특히 대구 경북을 위주로 먼저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앱에서는 이와 함께 뭐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담길 예정인데 하지만 이 휴대폰을 놓고 외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 완벽한 대안은 뭐 되긴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기대입니다. 그래도 IT 강국의 면모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질병관리본부 내시 통계로는 국내 확진자가 293명 늘었습니다. 5,621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계속해서 골칫덩어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마스크 공급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이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마스크 공급 논란과 관련해서 이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책은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특히나 물량도 좀 부족하긴 한데다가 이 한 명이 여러 약국이나 뭐 다른 이제 판매처에서 그 다량을 구매하는 또 일도 있어가지고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세균 총리는 근본적으로 정부는 이 공급을 늘려서 이 국민 수요를 맞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그것이 부족하면 의료진 등 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하되 이 국민이 공평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급 방법을 조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고 밝혔네요. 네, 이 논란은 지난 2017년 그 신천지의 간부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 인터넷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이만희 총회장이 새누리당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다라고 밝힌 이후에 새누리, 신천지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쭉 이어져 왔는데요.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이전에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소를 한 바가 며칠 있습니다. 전에 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이 오늘 그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새누리당의 당명을 지은 적이 없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면서 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이란 뜻으로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새누리당과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시계는요? 시계 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과 무관하다라는 게 신천지 측의 입장입니다. 신천지는 과거에 한 성도님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선물한 시계다라면서 이 선물을 받아서 그냥 차고 있던 것이지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전직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나오겠나,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 네. 네, 다만 이 성도가 누군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천지가 굉장히 큰 종교 집단이고 또 한 정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텐데 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종교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는 교단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한 당시 옆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전했던 김평아 씨. 그 여성분이요. 네. 이름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뭐 신천지의 2인자다 이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이 부인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총회 그리고 12개 지파로 나눠져 있고 그 이만희 총회장이 중심에 있다라면서 2인자 자체가 없는 교단이고 12개 지파장이 성도들의 관리를 비롯해서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김순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사퇴하고 다른 당에 간다죠? 아, 네, 맞습니다. 그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김순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유는 공천 컷오프인데요. 지난달 27일 이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18 망언 등의 이유로 김순례 최고위원을 컷오프했습니다. 그랬죠. 김순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신이 당과 당원을 위한 일이라면 험난한 투쟁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뭐 누구보다 선두에 서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당의 결론은 컷오프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을 떠나서요. 이 조원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공화당에 합류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자유공화당의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유공화당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고 엄청난 실세입니다. 실세인데 네. 이분이 직접 청와대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표현도 참 굉장히 좀 격정적이었는데 네. 첫 번째 성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네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인데요. 제목이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였습니다. 그제 이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인민군 훈련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강한 유감 그리고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이걸 맹비난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훈련은 자위적 차원이었고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청와대의 반응을 주제넘은 처사 또 적반하장의 극치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긴 했는데 이 청와대를 향해서 뭐 3살 난 아이, 뭐 바보, 겁먹은 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굉장히 좀 직접적인 표현이어서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뭐 별도로 직접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 김정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 김정은 위원장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굉장히 화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을 만난 사람들이 네네. 한결같이 굉장히 그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얘기하는데 네네.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지금 실마리를 풀지 못해서 북한이 매우 화났는데 이 화를 내는 건 어찌 보면 대화를 하자 아니면 물꼬를 터달라는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파병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베트남 파병 군인을 위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 베트남 파병 군인의 군복무 기간을 3배 인정해야 한다라는 판결입니다. 네. 1965년부터 1983년까지 18년 3개월간 복무를 하면서 그 사이 한 1년 6개월간 베트남에 파병됐던 군인이 있습니다. 네. 이 군인이 파병 기간의 3배를 복무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군인연금을 줘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예.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의 결정인데요. 이 군인의 유족이 국군 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해당 군인은 퇴역하면서 퇴직 일시금만 받았는데요. 이 유족들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서 이에 따른 유족연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군인이 좀 돌아가신 상황이어서 예. 이 퇴직연금은 못 받고 이제 유족연금을 전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근데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그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이 퇴역연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 해당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를 해야 되는데 18년 3개월을 복무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은 전투와 관련해서 이제 종사를 할 경우 이 복무 기간의 3배를 계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년 6개월을 3배로 인정해 달라라는 게 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판부가 이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된 셈인데 재판부는 이 교전 중인 국가에 파병되는 군인은 통상 전투행위 또는 그 지원행위에 종사하기 위해서 파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복무기간이 가산되는 기간을 전투 명령에 따른 전투기간이나 작전기간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파병 군인들이 혜택을 보나요? 그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군 복무 기간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이 군인 연금을 따라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분 사례였고 다른 분들 경우에는 좀 짧게 복무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군인연금법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산의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충남 서산시 대산공단에 있는 롯데케미컬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었어요. 네, 근데 폭발이 한 번이 아니었던 데다가 이 충격이 또 워낙 커서 인근 마을 건물과 창문이 부서졌고요. 이 30km나 떨어진 서산 시내에도 진동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사상자는 없었습니까?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폭발 사고로 모두 54명이 다친 것으로 소방본부가 파악을 했는데 공장 직원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상자 가운데 롯데케미컬 50대 직원 1명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같이 중상으로 분류됐던 그 LG화학 직원 1명은 확인 결과 부상이 크지 않은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이 폭발 충격에 튄 잔해물에 맞아서 다쳤다라고 합니다. 화재는 오전 9시쯤 진화가 됐는데 다만 현장에 그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잔여물이 남아 있어서 안정화 작업이 좀 길게 이어졌습니다. 2차적으로 이렇게 오염되거나 이렇게 피해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오염물들도 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부 측에서 이 폭발 현장 인근 마을의 대기질을 측정을 해봤는데 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거 검사하고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7164님, 우리 세 식구 각자 이어폰 끼고 밥 먹을 때만 모이지요. 집에서도 밥 먹을 때만 이렇게 모이는, 아이고, 이거 좀 슬픈 현실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될 텐데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놀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걸렸으면 이미 걸렸겠죠. 2404님, 말만 집에서 근무하라고 하고 본사 공문 내려놓고 눈치껏 모두 다 출근했습니다. 슬기로운 회사 생활. 크크크. 네. 윗사람에서는 재택근무하라고 했는데 다 출근했답니다. 우리 직장인들 좀 그렇죠, 현실이. 조혜숙님, 코로나19 때문에 미용실 못 가는 남편, 머리 스타일이 주진우 닮아가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납니다. 네. 9104님, 2주 넘도록 17살 사춘기 혁명소녀와 5살 망나니 아들과 집에서 꼼짝하고 있네요. 꼼짝하고 있군요. 이 삶이 2주 더 간다니 이건 보살이 되겠습니다. 비결이라 그냥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보살이 되었습니다. 현명하십니다. 17세 소녀
17세 소년 뭐 질풍노도고요. 5살 뭐 날아다닐 시기입니다. 그냥 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6755님 방에 콕 박혀 인터넷만 했더니 휴대폰 요금이 폭탄입니다. 2월 요금이 19,000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3월 요금은 더 나올 텐데 이거 걱정입니다. 이거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잘 잡아 쓰시고 현명하게 경제 가계부도 좀 꼼꼼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그 다음 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861님 염치 없습니다만 주진우 기자님께서 그냥 눌러 앉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아니고요. 네. 아이고,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사이로 교통량 많고요. 서울요금소 부근 7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원에서 기흥휴게소 사이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3차로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신월 일대로 교통량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월곡 분기점 부근과 또 서창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 늘었습니다. 그 밖에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마도 일대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 노원병이 빅매치다, 리턴 매치다, 스몰 매치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노원병이 사라진다, 아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요. 노원병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지금 격전지에 뛰어든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선거구 획정안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뭐 방금 전에 그 시험 범위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시험 범위 원래 안 정해져요. 원래 안 정해져요? 전주에 선생님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로 시험 범위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건 시험 범위라고 볼 수도 있고 시험 과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채고는 좀 자신이 있군요. 자신 있다기보다는 이 노원병이라는 지역구가 없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해 들으셨을 텐데 네. 밑에부터 가불병이에요. 그러니까 남쪽부터 가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선거구를 줄이게 되면 실제로는 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을이 없어지고 그걸 반으로 갈라가지고 위아래로 붙이는 건데. 을 지금 현역 의원이 누구죠? 우원식 의원님이시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만 보셔도 그 반발의 온도차라는 것이 정작 병에서 활동하던 저랑 김성환 의원님은 굉장히 잠잠하고 네. 우원식 의원님이 가장 그 노발대발하셨죠. 지금 그 여의도가 국회가 지금 굉장히 전쟁터와 같은데 왜 그러냐면 다 지금 자기 그 밥그릇하고 지금 걸려 있거든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위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야에서 이 안을 거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번 이제 그 국회에서 돌려보내면은 다시 확정해서 올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바뀌어서 안 올라와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의례적인 항의 절차 정도? 재심해달라 이 정도 정도? 그러면 내일 그냥 그렇게 원래 본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본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반발이 있는 뭐 논리적 개연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강원도에 너무 큰 게 하나 생겨버리고 서울에서 노원이랑 강남 인구 비교를 했을 때 노원이 더 많은데 왜 줄이냐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거 지금까지 선관위 그 선거구 획정위는 그것만 연구했던 사람들인데 이 정도의 반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면은 저는 그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당받고 일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반발이 나올 테고, 그리고 잘 보면요, 모든 당이 공이 반발했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는 뭐 타협안이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해야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획정이 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노원에서
선거구가 줄어들고 네. 본인 문제인데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이게 그 실질적인 면을 봐야죠. 이제 선거가 금방 다가오니까.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현행 법상 예비 후보자가 예를 들어 제가 노원병에 등록했잖아요. 근데 을이 합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을에 가서 명함 돌리면 불법입니다. 바로 잡혀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새로 만약에 들어올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에게는 어필할 기회 자체를 상당히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한 30일 앞두고 만약에 그 획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국민의 어쨌든 선거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유권자가 후보를 보고 고를 기한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것에 따라 봤을 때 헌법 정신이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서 빨리 확정해라. 예. 이렇게 하고 싶고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음모론자가 돼보자면요. 혹시라도 이렇게 한 다음에 선거 획정이 늦어진 다음에 나중에 1년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선거 연기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은 네. 전 굉장히 그건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획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선거 연기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네.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지금 네. 보면은. 국회에서 네. 지금 선거가 40일 남았는데 이제 선거구를 만들고 있다, 나눈다. 이게 조금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웃겨요.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대부분의 그 법 규정들이 며칠까지 뭐 해라라는 게 강행 규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산안도 우리 항상 보면은 뭐 늦게 처리된다고 비판했던 적이 있었고 뭐 법도 보면은 뭐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도 많고 이렇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할 때는 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안 하면은 징역 3년 이래버리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닌 이상 제 생각엔 이런 어떤 사실 규정을 우습게 보는 상황들은 계속 네. 국회 운영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국회에서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죠. 네네. 국회의원이 좀 국회가 이상해서 네. 이상한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왜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거 바꿔보려고요. 그렇죠. 이런 예. 사항. 예, 특별히 그렇죠. 어떤 사항? 아니 예를 들어 그 적어도 지금 국회에서 20대 국회에 있는 인물들 몇 면을 보면은 네. 첫째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니면 성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호평을 받는 인사가 없어요. 저는 맹목적인 물갈이론도 반대하지만은 저는 지난 선거에서 뭐 양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사감들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특히 진영 논리가 극대화됐기 때문에 당보고 뽑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그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된 국회의원 자질 자체가 문제된 지점도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에 입문하신 게 언제였죠? 비대위원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죠? 낙검수의 전성기 때요. 그때가 언제였죠? 2011년이죠. 그때. 2011년 때 조선일보 일면에 그 캐주얼 차림으로 이렇게 휙 바람처럼 나오는 이준석 최고위원 기억합니다. 그 다음날 제가 김어준 씨한테 만나고 싶다고 문자 보냈다가 네. 누군지 몰라서 무시했다라고 한번 디스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던 시절이에요. 네, 그게. 네, 네. 아, 그때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이제 입문해서 네. 정치는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뭐가 다르다 이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저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그 진입하기 위한 그 좀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좀 무너져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죠. 왜냐하면은 초특급 낙하산이었으니까. 네. 시작할 때부터 비대위원이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정치의 어두운 면을 좀 적게 보게 됐었죠 그때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저는 그때 출마할 생각 없었으니까. 근데 네. 2016년에 출마하면서부터 이제 뭐 공천의 어두운 면 아니면 정치의 추악한 면 네.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자기 합리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으셨었는데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보고 어떤 생각 들었어요? 뭐 그때는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보였겠죠 당연히.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무게감이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때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신중한 면도 돋보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상당히 뭐 강한 리더십을 구축했고 이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6년 이제 아니 그때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네. 영입할 때 네. 청년으로서 네. 그리고 청년이고 또 다른데 전문가였으니까 네. 전문가를 영입해서 새로운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듣고자 이렇게 박근혜 그 당시 대표가 이렇게 영입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데 그때 영입될 때 제가 첫 번째는 거절했거든요. 네. 그건 다시 저한테 요청이 왔을 때 제가 딱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 가지고 나중에 전 책임지지 마십시오. 할 말 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할 말은 하셨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했지만 한 가지 고마운 거는 제가 그분 집권하셨을 내내 굉장히 많은 말을 했거든요. 예. 뭐 윤창중 씨 관련해서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고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도 제가 봤을 때 비판했던 적이 있고 그 당시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갑자기 제 문을 두드리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자유로운 발언하게 해준 거는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코로나19 문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측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정부 측 대응에서 아쉬운 부분은 네. 뭐 할 일을 안 한다 이것보다도 실기가 계속 눈에 띕니다. 실기요? 타이밍 잘 못 잡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 중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제어하는 것이 지금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뭐 어떻게 또 이해하자면은 과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에 좀 차단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 좀 이런 사태가 좀 누그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저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하고 좀 비슷한 바이러스는 그 차단을 한다고 해서 국경을 차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효가 저는 그래서 이게 전략의 문제를 봐요.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주의를 주느냐의 문제인 게 예전에 신종플루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건 확진자가 막 70만 명 이렇게 갔어요. 네. 그래도 그 당시에 치료제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뭐 경증 환자가 많을 것이니 안심해라 이랬거든요. 네. 초기에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랑 비교를 했었냐면요. 애초에 메르스랑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메르스의 이게 그 치사율이 높잖아요. 크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메르스하고 이 코로나19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정부 측에서 약간은 자화자찬의 성격으로 이거 메르스랑 비슷한 어떤 그런 위험한 질병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다소 좀 혼란스러웠고 우린 잘 막았어 이렇게 좀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람에 국민들에게는 그래 코로나 무서운 질병 메르스랑 비슷해. 그런데 확진자가 뭐 5천 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원래 전염병이라는 게 치명적이면은 전염력이 낮고 네. 전염력이 높으면은 치명적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숙주가 뭐 치명적이면 빨리 그렇죠. 죽어버리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증 환자가 80% 이상이고 다만 전염력은 좀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르스가 아니라 신종플루와 비슷하게 봐달라. 네. 우리가 정부가 잘 방역하고 시간을 버티면은 그때 타미플루처럼 뭐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거기 최선 노력 다 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전략 자체가 처음에 샴페인을 터뜨렸죠. 이제 아니 코로나19가 그때는 어떤 병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분기점이었다. 네. 결국은 메르스와 비슷하게 국민들이 인식했느냐 신종플루와 비슷하게 인식했느냐 그 네. 지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공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는데 공포가 너무 커서 지금 국민들이 갖는 피해도 좀 크다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쪽 어떤 분들은 일본 측 대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를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지금 와서 우리 정부도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A냐 B냐 중에 선택하는 것인데 정부가 선택한 전략이라는 거는 최대한 많은 수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가지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은 메르스 때 야당 시절에 지금의 민주당과 정부가 계속 요구했던 방식이 이거예요. 그때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 확진자 동선 공개하시고 그때 민방위법 있고 이렇게 하시던 거 다 기억날 거예요. 삼성병원의 의사 하나 지목해가지고 그분이 무슨 뭐 1,500명 정도로 접촉했다 이런 거 직접 발표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의 지금 집권 여당의 기조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국민들은 내로남불 아니야 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이 취하는 모델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네. 저는 이게 뭐 지금은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중에 또 최종 결과를 놓고 보면 호평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지켜봐야죠. 네. 예. 마스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금? 이건 네. 마스크에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그리고 기호와 이준석 이렇게 있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마스크 쓰면 얼굴 못 알아보잖아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면 마스크네요. 네. 네, 면 마스크인데. 정부에서 면 마스크도 무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믿고 있습니다. 네. 믿고 따르고 계시군요. 네. 네.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기계적 중립 측면에서는 그렇다 봅니다. 선거공학적으로는 잘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은 김영호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정치적으로 친박 비박 색채가 친이 색채가 약한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공천 학살할 때마다 큰 문제가 났거든요. 네. 그건 그냥 신문 보는 국민들이 봐도 이번에 친이가 친박을 학살했군 뭐 그냥 알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안철수 대표가 극중주의 좋아하잖아요. 네. 지금 공관위가 극중주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윤상현 의원이 친박계 인사로서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발표한 게 누구냐면은 이해운 의원의 컷오프를 발표했어요. 네.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해운 의원은 또 다른 카테고리로 묶으면은 새로운 보수당 또는 바른정당계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해운 의원의 컷오프를 발표하면서 지상욱 오신환 의원의 단수공천을 또 같이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적 중립을 굉장히 잘 지켜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기 이준석 최고한테 물어볼 게 많은데 네. 시간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또 부르셔야죠. 그러면. 네, 그럴까요? 네. 속 인터뷰 지금까지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 심판처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도 각 당 소식 빠르게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의도에서 어떤 뉴스가 가장 핫합니까? 네,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선거구 획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해서 사실상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민생당 역시 제의를 요구했는데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들었습니다. 25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농산 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무튼 민생당한테도 불리하다 이 얘기지겠죠. 정의당은 뭐라고 합니까?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호남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예. 여야 3당이 같이 발표했기 때문에 제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례연합정당 계속 이 문제가 가장 큰 또 논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정의당이 계속해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종대 정의당 수석 부대변인이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 이렇게만 하지 않고 큰 틀에서 범개혁 진보 진영을 내세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오, 상당한 진전인데요. 엄청난 진전이죠. 네. 사실 심상정 대표 같은 정의당이 그냥 뒤로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죠. 자세를 아예 고쳐 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최재성안 백낙천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내놓은 안도 좋다라고 했는데요. 그 안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무공천을 하고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 군소여당이죠. 미래당이라든지 청년 중심이 된 이런 정당과 함께 큰 틀에서 선거연합정당을 한다면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미래통합당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아무나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무나 보내지 못하다니요? 네,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전진당 현역 의원은 한 명 있었습니다. 전진당 현역 의원이 누굽니까?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이죠? 네, 이현주 의원이 그래서 부산 중구 영도에 전략공천이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죠. 네, 파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구를 준비하던 곽규택 예비후보는 이에 반발해 삭발까지 했습니다. 네, 예비 여기는 연설까지 해달라. 김무성 의원의
현역은 김무성 의원이 지키고 있던 자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재선에 영도 중구에서 재선을 했는데요. 네. 그전에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김용호 위원장이 네. 지역구였습니다. 부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못 보낸답니까, 이분은? 일단은 못 보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네.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 공모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를 교체하겠다 또는 예비 경선을 붙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성격이 네. 세신데 네. 즉각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이와 더불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네. 미래통합당으로 이전했었는데요. 이적했는데 안양 동안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심재철 의원이 단수 추천을 받으면서 안양 동안 갑으로 갔는데요. 이 지역 역시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당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통과 앞장선 임 의원에게 공천 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당의 정체성이 조금 흔들리고 있네요. 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갑질 대장님 앞에 갑질이란 좀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충남 천안을로 공천을 신청을 해두는데요. 네. 여기 역시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의원들 모두 컷오프가 될 수가 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요. 컷오프 될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미래통합당이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은 굉장히 좀 노회하다. 좀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4차 경선 결과 나왔습니다. 현역은 쉽게 지지 않는다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조응천 의원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각각 예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3자 예비 경선인데요. 조응천 의원이 이겼고 이재정 의원은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 이제 심재철 대표를 만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정국 예비 후보를 이겼는데요. 네. 이정국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4차례 심재철 의원에게 패배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이었지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이 이정국으로는 더 이상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재정 의원이 여성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비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고요. 김병기 의원도 공천을 받았네요. 네, 김병기 의원 역시 김성진 전 청와대 사회혁신비서관과 맞붙어서 이겼고 서울 노원갑에서 역시 현역인 고용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네. 낙선한 분은 누가 있습니까? 네, 원혜영 의원의 불출마로 부천 오정이 경선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정은혜 현역 의원과 부천시장 출신의 김만수 후보 그리고 서영석 후보가 있었는데요. 네. 당초의 예상을 모두 깨고 현역인 정은혜 후보도 탈락, 전 부천시장 출신의 김만수 후보도 탈락, 서영석 후보가 이기게 됐습니다. 이변이네요. 네. 사실 이제 부천시장을 2번이나 영입했기 때문에 김만수 후보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김만수 전 부천시장은 네. 원혜영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학생운동도 오래 했고 지명도도 상당한데 여기에서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3자 경선이다 보니까 네. 기존의 표를 김만수 후보와 정은혜 후보가 나눠 가져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동작을에는 이수진 전 판사가 전략 공천됐네요. 네, 판사 더비 성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과 만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진짜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5분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마스크 사용법을 재권고했는데요. 면 마스크를 사용해도 될까?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해도 될까? 마스크는 어떻게 탈착용해야 할까 등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견해입니다. KBS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입니다. 면 마스크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면 마스크 천으로 된 거죠. 이제 네. 이런 마스크는 사실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네.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재질 사이의 공간이 네. 뭐 운동장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면 마스크 자체로 바이러스가 통과를 완벽하게 막는다라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의 뭐 침방울 같은 거나 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비교적 사이즈가 크기가 큰 좀 그런 비말 같은 네. 상황이라면 좀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권고할 사항은 아니죠. 일회용 마스크를 말려가지고 재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좀 말린 다음에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예. 드라이어나 뭐 전자레인지 예.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말린다든지 아니면 물로 세척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마스크의 그 재질 구조 자체를 변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제 앞면과 뒷면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그 앞면과 뒷면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마스크의 경우에는 착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 쪽에 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는 게 충분히 동시에 가리는 게 필요하고 네. 코 위쪽에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 이 코 주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얼굴에 밀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버릴 때는 네. 이 귀에 거는 끈 부분만 잡아서 버리는 그런 정확한 착탈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KF94냐, KF80이냐, 면 마스크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는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코로나19 환자라든가 환자를 돕는 보호자, 또 환자를 보는 의료진, 이런 분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호흡기 비말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나 방역용의 N95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경우일 건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 비말보다는 이제 접촉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KF94나 N95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지금 식약처에서는 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사람들 밀집한 곳에 가는 경우는 뭐 KF80 이상을 뭐 쓰는 게 권장한다고 하지만 네. 사실 일반 면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애당초 정부가 처음부터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줬으면 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식약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는 일회용인 마스크를 뭐 몇 번 더 써도 된다고 사실 권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가능하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필터 손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경우만 재사용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권장하는 상황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면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막기에는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기침으로 인한 이것 전파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흔히 코로나19도 이것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뜻하는 한자어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비말, 2번 비밀.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이었습니다. 옥상 달빛에 밸런스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4747님, 마스크 사재기에 라면 사재기가 시작되었네요. 마트 갔는데 특정 라면이 몽땅 없습니다. 주디가 한 말씀 해주세요. 제발 품목 불문 사재기 하지 말라고요. 사재기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저는 6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저 마냥 오늘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날들도 나 혼자 참아내야 하지만 삶이란